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항공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매출 5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거의 전무한 거래량 때문에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 상생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줄어든 결과여서 앞으로의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는 다시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소폭이었지만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 연기금도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알려주시죠.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일 전거래일 대비 3.42포인트 상승한 1952.6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58억 원, 개인이 276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48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구매관리자 지수 부진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통업, 운송장비, 철강금속, 건설, 화학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운수창고, 통신업, 섬유의복 등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22% 상승한 136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 SDS는 3.97%나 하락했으며 하이닉스도 2.20% 떨어지며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포인트 하락한 590.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원 80전 오른 1103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KG 이니시스는 NC소프트와 협력해 핀테크 사업을 발굴한다는 소식에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고요? 네, 국내 전자결제 1위 업체인 KG 이니시스가 NC소프트와 손잡고 핀테크 사업을 발굴한다는 소식에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주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2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050원 급등한 26,7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장중 한때 27,8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날 KG 이니시스의 강세는 NC소프트와의 전략적 제휴 덕분입니다. NC소프트는 이날 KG 이니시스로부터 45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고 차세대 결제 시스템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G 이니시스는 현재 10만 가맹점과 연간 10조 이상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국내 결제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NC소프트는 정보기술 및 인터넷 보안 기술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내외 항공업계에는 실종, 추락, 땅콩 회항 등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처음으로 매출 5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지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이 국내 저비용 항공업계 최초로 연매출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5,106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 당기순이익 3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해 매출은 18.1%, 영업이익은 94.1%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중 영업이익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국제선과 국내선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제선이 3,020억 원, 국내선이 1,859억 원으로 약 6대 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제주항공의 연매출 5천억 원 돌파 원동력은 신규 노선 취향이었습니다. 지난해 보잉 항공기 4대를 추가 도입해 기단을 17대로 확대하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8개의 정기 노선에 신규 취향했습니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내선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2020년까지 항공기 40대를 보유하고 아시아 각국 60개 노선에 취항해서 약 1조 5천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도 지난 2008년 7월 김포 제주 노선 첫 취항 이후 6년 7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첫 취항 후 누적 탑승객 500만 명 돌파에는 4년이 걸렸지만 불과 2년 7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10년 전 국내 저비용 항공사 설립 초기만 해도 서비스 질과 안전성 우려가 많았지만 저비용 항공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값싼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기에 이용객 수도 빠른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항공 이용자 2,465만 명 중 절반이 넘는 1,249만 명이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만 해도 35%대 점유율에 머물렀지만 매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겁니다. 올해는 여객기 수도 더욱 늘어납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TA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 총 5곳은 여객기 수를 기존 63대에서 연말까지 73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경쟁력을 높인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내선을 중심으로 대형 항공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발빠른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지난 보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직 개장 초반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배출권 확보를 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우려한 대로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12일 개장 이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단 4일 뿐이었고 이마저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100만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부터는 10거래일 연속 거래량 제로인 상태입니다. 무려 보름 동안 거래가 없었지만 이 기간 동안 호가는 톤당 9,610원에서 9,960원으로 3.6%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진 것은 시장 조성자 역할을 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세 국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들 국책은행에 시장 조성자 역할을 맡도록 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물량은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공급량 절대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세 국책은행이 거래를 일으키고 싶어도 시장에 내다 팔 물량이 없는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 개점 휴업 상태는 개장 전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525개 의무 할당 업체에 배정한 배출권 15억 9,800만 톤 외에 예비 물량으로 8,900만 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을
시장 조성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할당에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6월 배출량 정산을 전후해 심각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상에서 보면은 3월 달부터 6월 달에 걸쳐서 다양한 제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6월 달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연중에 그런 매수세를 조금씩 분산시키는 것이 가격 안정화에 있어서는 필요로 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시장 초반 거래 부진은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내년 배출량 정산을 앞두고 가격 급등이나 막대한 과징금을 우려하고 있는 참여 기업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자사 주식을 보유하는 제도를 우리사주 제도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장법인의 경우 6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했을 때 기업이 되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리사주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가입 및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근로자들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과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갖게 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우리 사주 제도와 같은 경우는 기업하고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가 같아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회사를 위해서 공동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와 함께 근로자의 소득도 증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우리사주조합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하면 근로소득세의 50%, 4년 이상 보유할 경우 75%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보유기간을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간 보유하면 100%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이 근로자에게 소득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불황형 흑자의 그림자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상수지가 894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간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록적 흑자 행진이 수출 호조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수출은 6,2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 증가율 0%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록이 나온 것은 국제유가 급락과 내수 부진으로 수입 감소 폭이 두드러진 탓입니다. 지난해 상품 수입은 2,287억 달러로 전년보다 1.7%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가 929억 달러로 전년보다 100억 달러 이상 급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불황형 흑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에 대규모로 들어온 달러화가 원화 강세를 불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환율 절상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흑자 폭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39조 원 늘어 금융감독당국이 통계를 보유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불었습니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의 대출 채권 및 연체율 현황을 내놓고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채권 잔액이 1255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 8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518조 2천억 원으로 1년간 39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대기업 대출은 183조 5천억 원으로 18조 2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525조 4천억 원으로 33조 5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연체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4%로 1년 전에 0.76%보다 0.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12월에 0.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연체율은 2012년 이후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 등을 감안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국내 최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금요일 서울시에 제출한 개발 구상 및 사전 협상 제안서에는 571m의 높이의 115층 빌딩을 포함한 개발 계획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 조권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개발 구상안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전부지 개발 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달 말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시에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최고 115층, 571m 높이의 본사 사옥을 짓겠다는 개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용적률 799%를 적용해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등의 업무 시설과 전시 컨벤션 시설, 그리고 호텔 및 판매 시설을 짓는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9월 한전부지를 매입하는데 10조 5,500억 원을 베팅한 후 구체적인 개발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고층 사옥 건립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략적인 밑그림은 어떻습니까? 우선 현대차그룹은 코엑스 맞은편에 115층의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을 세울 계획입니다. 최고 높이 571m로 현대차의 계획대로 지어질 경우 현재 롯데그룹이 송파구 잠실동에 짓고 있는 123층 555m의 롯데월드타워보다 높은 건물이 됩니다. 이는 지난달 2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밝힌 105층 계획보다 10층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초고층 사옥의 저층부에는 5에서 7층 높이의 업무 및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한전부지 가운데 보근사로에 가까운 위치에는 52층 높이의 호텔 및 업무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7층 높이의 저층부를 따로 지어 자동차 테마파크, 판매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으로 롯데월드타워 주변에 롯데월드몰이 들어서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네, 개발 구상안은 갖춰졌고요. 그렇다면 남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앞으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 전문가 그룹으로 조성된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며 이번에 제출한 개발 구상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층수, 높이, 건물 배치, 공간 구선 등 건축계획, 그리고 교통대책 및 공공기여 이렇게 총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논의될 4가지 분야 중에 최대 변수는 공공기여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 체납 등 공공기여 여부가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전부지 매각 관련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줌으로써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늘어나는 만큼 이를 감안한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현대차그룹은
당초 시가 요구했던 1만 5천 평방미터 규모의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 계획을 충족하고 약 1조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사업지 주변에 도로를 내고 공공문화집회시설 등을 짓거나 시가 사업을 수행할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기여 수준이 1조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알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규모 면에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층수나 높이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감정평가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규모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 착공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현대차가 계획한 착공 시점은 오는 2017년 1월이었지만 사전 협상과 건축 인허가 등이 속도를 낼 경우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상 서울시와 민간 기업의 개발 사전 협상이 마무리되려면 9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서울시 역시 빠른 사업 추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개발 계획 사전 협상이 9개월보다 더 빨라질 시 현대차가 제안한 2017년 1월 착공보다 공사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비어있는 한전 사옥에 입주할 예정인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 현대파워텍 등 부품 계열사 3곳에서 5곳도 사옥 철거를 앞두고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주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조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석유업계 노동자들이 지난 198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석유업체들과의 임금 협상이 어려웠던 탓으로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휘발유나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미 정유사와 석유화학 등 석유업계 근로자의 3분의 2가 소속된 미국 철강노조 USW는 에너지업계 대표로 협상에 나선 로얄 더치쉘이 제시한 네 번째 계약 합의안을 거부한 뒤 쟁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USW 소속 230개 정유업체의 노동자 3만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USW 소속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80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직 모든 사업장에서 파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전면 파업으로 갈 경우 미국 정유업계 63%가 영업의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USW와 쉘은 새로운 3년간의 계약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협상을 벌여왔지만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석유업계 어려움이 커진 데다 노조는 협상력이 떨어져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유가가 47달러 수준인 지금 상황에서 석유업체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노조의 영향력도 취약해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대부분 정유사들은 파업이 실시되면 퇴직한 숙련공들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며 양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해상 관문인 LA 롱비치항 물류 대란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한인 사회가 나섰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코트라 LA 무역관과 LA 해외 한인 무역협회, 미주 한인 물류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오는 4일 항만물류 지체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미 한인 원단협회와 미국 의류협회 임원진은 지난주 롱비치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나 사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인사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선 것은 더는 물류 적체로 말미암은 피해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물류 적체가 이어지면서 한인 수출입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물류업은 물론이고 의류와 소매, 이삿짐 등 각종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는 자바시장, 자동차 등 미국 제조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지상사와 농산물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은 형국입니다. 한인 수입업체 관계자는 컨테이너 화물이 연안 화물선에 실린 채 하역 작업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이 발이 묶이면서 거래 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제금융 재협상을 추진 중인 그리스가 프랑스를 우군으로 확보했습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파리를 방문한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협상 추진은 정당한 것이라며 프랑스는 그리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제금융 일정과 조건 재설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과 이탈리아를 방문할 예정인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 채권국이자 기존 구제금융 이행을 압박하는 독일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어 그리스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과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협상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협상 추진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황 한복판에 있는 나라를 계속 쥐어짜기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국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성장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리스 경제에 개혁이 절실하다면서도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며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